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 중인 최영선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최영선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로 인해 종종 뒤통수가 얼얼한 6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데 고작 한 뼘뿐인 손바닥으로 드넓은 하늘을 가리고는 정말로 다 가렸다고 믿는 걸까요?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드러날 진실을 무슨 생각으로 숨기려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먼저 속인다고 하던데, 그 좁은 시야 속에서 자기 손바닥밖에 보이지 않으니 하늘이 다 가려졌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런 인간을 아주 오래전에 한 명 알았죠.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애처가로 소문났던 남편은 그 좁은 동네에서 자주 가던 음식점의 젊은 직원과 바람이 나서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제 아들이 4살, 딸이 2살이었을 때였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기 전까지도 그는 저에게 사랑한다. 당신뿐이다. 당신 같은 아내를 얻은 건 나에게 행운이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젊은 여자를 따라간 남편을 떠올리며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어린 자식 둘을 오롯이 제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에 도망간 남편을 찾아가 원망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온갖 허드레시를 손에 잡히는 대로 해서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그저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어느새 장성한 자식들이 눈앞에 다가와 이제 엄마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더군요. 누굴 닮았는지 공부 머리가 좋았던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시험을 준비해 세무사가 되었고 지금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회사에 들어가 버텼지만 다행히 일찍 준비를 해서 예전에 자신을 떨어뜨렸던 회사로 옮겨 결국 오랜 패배를 승리로 바꾸었죠. 저는 자식들에게 좋은 직장이나 좋은 조건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신 하나 벌어먹고 살 기술 하나 있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자식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형제와 부부 그리고 가족 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리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의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고 소중한 사람들 간에 배신할 일이 없다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제가 의리를 강조했지만 나중에 자식들이 자라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애비란 인간이 왜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는지, 그리고 제가 평생에 걸쳐 왜 그런 가르침을 했는지 그들은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딸은 둘 다 책임감 하나는 참 투철하고 주변에서도 성격 좋기로 소문난 남매로 자라주었습니다. 아들이 세무사가 된 것보다 딸이 원하는 이직에 성공한 것보다 이 두 남매가 인성이 바르고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 저를 가장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한편엔 늘 불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곳간이 아무리 든든해도 언제 그곳에 틈이 생겨 평생 막아왔던 쥐새끼가 들어와 내 곡식을 갉아먹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결국 제가 그렇게 피하고 싶고 더는 마주치기 싫은 사람과 닮은 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30 중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3살 연하의 아가씨였어요. 아들이 제 짝을 찾았다고 하니 모든 것이 좋았지만 그때 유독 결혼을 서두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양가 인사를 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하길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느냐며 왜 그리 서두르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속도 위반이었죠. 너무 급한 감이 있긴 했지만 아들도 나이가 찼고 능력도 되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첫인상도 참 좋았습니다. 수더분하고 착해 보였고 다정한 모습에 따로 쓴소리할 필요도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신혼집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배도 많이 부를 거고 아이가 태어나면 살림도 육아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님께 많이 배울게요. 며느리는 합가를 제안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시어머니와 합가를 원하지 않잖아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들이 며느리에게 먼저 저와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둘이 상의한 끝에 그냥 말하면 제가 미안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 살림과 육아에 도움을 청하는 식으로 말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부탁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불편할 텐데도 시어머니에게 먼저 그런 제안을 해줘서 말이죠. 며느리의 친정이 먼 지방에 있어서 앞으로 같이 살면서 부모님 대신 챙겨줘야겠다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살림에 소질이 없다던 며느리는 청소, 빨래, 음식 등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같이 마트에 가면 청소용품이나 주방용품을 보며 어머님, 이거 제가 예전에 써봤는데 효과 없어요. 냄새만 독하고요. 이 브랜드 제품보다 이게 더 나아요. 가격 대비 용량도 많고요. 어머님, 이거는 집에 있는 베이킹소다랑 섞어서 쓰면 되니까 굳이 살 필요 없어요. 라며 척척 박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살림 무섭다고 나한테 도와달라더니 어쩜 이리 야무지게 잘하니? 어디서 배웠어?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자취 경력만 몇 년인데요. 제가 집이 시골이잖아요. 서울 살면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몸에 배었죠. 알고 보니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하기 전 룸메이트로 지냈던 동생과 함께 오랫동안 자취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자취를 오래 해서인지 대충 때우는 식사보다는 잘 차려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을 법도 한데 며느리는 직접 음식을 해 먹으며 살았는지 음식 솜씨가 기가 막혔어요. 흔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손맛이 좋으면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덕분에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한동안 제 체중계가 망가진 줄 알았던 게 삼시세끼 맛있게 먹고 살이 절로 늘었기 때문이죠. 특히 며느리가 밤늦게 슬금슬금 나와서 어머니, 출출하지 않으세요?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야식을 만들어줄 때면 그 시간이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핸드폰에서 떡볶이 봤거든요.
냉동실에 떡국떡 있는데 그거 넣고 저번에 먹고 남은 쫄면도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드실래요?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밤 10시, 12시가 넘어도 저희는 주방 식탁에 앉아 쉴 새 없이 먹고 쉴 새 없이 이야기 나누곤 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얼큰하고 칼칼한 음식을 해줄 때면 저도 모르게 소주를 꺼내곤 했는데 저도 술을 꽤 좋아하지만 며느리도 술꾼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결혼 전에 이미 임신을 해서 제가 며느리가 술 마시는 걸 본 적은 없지만 며느리는 제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리 황금이 낳고 나면 두고 보세요. 술 괴짝으로 놓고 마시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유, 그런 건 안 봐도 돼. 그냥 적당히 마셔, 적당히. 한 번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며느리가 저 혼자 술 마시는 걸 보면 더 마시고 싶어서 괴롭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너 애 낳기 전까지 금주할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술 마시는 것만 봐도 제가 마신 것 같고 그래요. 어찌나 맛있게 꺾으시는지 저 대신 마셔주시는 거 보고 참을 수 있어요. 나중에 저랑 매일 술친구 해주셔야 하니까 적당히만 드세요. 남들은 임신하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준다지만 저희는 반대였습니다. 며느리가 배가 하루가 다르게 남산처럼 부풀어 오를 때쯤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며느리 대신 요리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제 옆구리를 슬며시 밀며 어머님, 이제 제 음식에 익숙해지셨잖아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제 음식이 맛있으세요? 아니면 어머님 음식이 더 입에 맞으세요? 라고 장난스럽게 묻곤 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움직이기 힘들기 전까지는 음식을 직접 하겠다고 했으니 그 말에 고맙기도 하고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죠. 며느리가 저와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어머니, 뭐 드실래요? 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김치전이 땡기네. 비 오는데 국물 있는 거 먹자. 그냥 김 구워서 명란젓이랑 먹을까? 라고 하면 며느리는 뭐든 뚝딱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잘하던 요리는 단연 돼지갈비찜이었어요. 참, 고기를 어찌나 그리 부드럽고 맛있게 만드는지 며느리가 정육점에서 갈비를 사왔다는 말만 들어도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만든 돼지갈비찜을 먹으면 막걸리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달달한 갈비찜에 막걸리를 곁들여 먹으며 며느리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 삶의 큰 즐거움이었죠. 특히 우리가 가장 자주 이야기하던 주제는 며느리의 남편, 즉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간지러운 칭찬보다는 주로 아들 흉을 보는 대화였어요. 어머님, 남편 요새 살찐 거 보셨어요?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꺼내면 저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필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찌는 체질이 아니었는데 다 운동 부족이야. 원래 나이 들면 나이살이 붙기 마련인데 운동까지 안 하니 막을 수가 있나. 빨리 관리하라고 해라. 남자가 늙어서 살까지 쪄서 배가 이만큼 나오면 얼마나 꼴 보기 싫겠니.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어머님이 좀 운동하라고 하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꾸하면 저도 지지 않고 너 남편이잖아. 나는 이제 제 할 일 다 했어. 너나 잘 챙겨 라고 받아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들 흉을 보는 걸 즐기다 보니 나중에는 아들이 지나가면서 둘이 또 뭐해? 또 나 헐뜯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 아들은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약간 실망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 얼굴은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원래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데 라며 서운해했죠. 저는 애들 얼굴이야 해가 갈수록 달라지는 법이니 나중에 크면 네 얼굴도 나올 테니 걱정 말아라 라고 달랬습니다. 아들은 은선이는 좋겠다. 우리 엄마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태어난 아들도 자기랑 똑 닮아서 라고 웃으며 말했죠. 그러고는 얼른 둘째를 만들어야겠어요. 둘째는 꼭 저 닮은 애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낳고 나서는 며느리가 둘째를 준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에게 손자를 맡기고 저랑 놀러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출산 후 무거운 몸에서 해방된 며느리는 모유 수유가 끝나자마자 저와 함께 그렇게 마시고 싶어 하던 술을 실컷 마셨고 임신하면서 찐살을 빼겠다고 저를 데리고 동네 체육시설에 가서 줌바 댄스니 아쿠아로빅이니 등록해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다 손자가 돌을 지나고 나서는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혹시 저랑 봉사단에 등록해 보실래요? 깜짝 놀라 물어보니 친구에게 들었는데 봉사단에 등록하면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봉사, 독거노인, 방문봉사, 청소년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는 건 시간이고 며느리도 좋은 일이라니 같이 해보자고 했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 어느새 1년 반 동안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내가 누굴 돕나, 내 사는 것도 바쁜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덕에 누군가를 돕는 데는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저 여유로운 마음과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모로 며느리는 제 인생을 넓혀주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예쁘니 아들이 처가를 책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며느리의 집은 먼 시골에 있었고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죠. 그래서 처가에서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늘 사위인 아들에게 기대곤 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돈네와 40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돈 총각까지 모두 아들이 책임지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의리가 가장 중요하고 책임감 강한 어른으로 키웠다고 말했었죠. 그런 아들이기에 처가에서 어렵게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아들은 발벗고 도와줬습니다. 아마 제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대면대면했다면 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며느리도 정말 제게 딸처럼 대해주고 저도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기에 며느리가 친정 걱정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아들이 처가에 퍼주면 잘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처가 예쁘면 처갓집 울타리 보고 절한다는 말처럼 저는 며느리가 예뻐서 아들이 처갓집에 퍼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해지다 보니 그 사건이 터졌을 때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아, 이제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온통 거짓말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죠. 제가 그렇게 한동안 자랑스럽게 쌓아 올린 곳간에 폭풍이 들이닥쳐 쑥대밭이 된 그 사건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언제 터지든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사건이었네요. 그날은 평범한 평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렇듯 저에게 오늘 저녁에 뭐가 드시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TV에서 잔치국수가 나오는 걸 보고 국수나 말아 먹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따로 나가서 살 필요도 없이 소면이나
국물용 멸치는 집에 늘 있어서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주방에 있던 며느리가 소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멸치도 다 떨어졌다고 손자를 데리고 산책할 겸 마트에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겨우 잠들어서 저는 나는 집에 대경이랑 있을 테니 너 혼자 다녀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마트에 갔고 저는 손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지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택배도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는데 뭐지 싶어서 손자가 깰까봐 얼른 나갔더니 등기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최영선님 되시나요? 라며 제 이름을 부르기에 제가 사인하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등기 우편이 올 일이 없어서 의아했지만 별것도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던 손이 떨렸던 그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기도 전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찍혀 있었는데 혼자 찍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어떤 남자가 다정하게 찍힌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젊은 남자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에 든 사진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그 사진들을 보고 저는 왜 이런 사진이 저에게 온 것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급하게 편지를 읽어 내려갔고 곧바로 그 편지가 사진 속 제 아들이 아닌 젊은 남자로부터 보내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갑작스러운 편지를 보내게 되어 유감입니다. 편지를 받으시는 분도 그 여자의 피해자이며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아무 죄가 없는데도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박은서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미 그쪽 아들과의 결혼은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입니다. 박은서는 당신의 아들 문필규와 연애를 할 때 이미 저와 2년째 동거 중이었으며 당시 백수였던 저와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저를 버리고 양다리를 걸치던 문필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10달 만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제가 알던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던 중 제 아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과연 이 사실을 제 아들이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편지의 뒤에 적힌 내용이 저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건 그냥 아픈 기억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쪽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라고 있는 대경이가 바로 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저를 그저 복수의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실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쪽 손자는 그쪽 아들의 자식이 아닌 제 핏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덮어두실 건가요? 아니면 의심이 생긴 이 시점에서 진실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건가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저는 어떻게든 대경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기를 바랐어요. USB도 들어있었지만 당시 저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다룰 줄 몰라서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제 속을 뒤집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일단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편지를 숨겼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결과를 들어야 할 두려움이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적힌 내용처럼 이미 제 마음에 뿌리 내린 의심을 단순히 걷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편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상대방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게 편지를 보낸 남자와 1시간 뒤에 집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 남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그와 만날 약속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판단할 생각도 없이 혹시라도 이 편지가 사실이 아니라면 앙심을 품고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이 되어 일단은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어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고 저는 며느리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동창이 집 근처에 찾아왔다며 잠깐 만나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는 며느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죄책감이 들고 마치 며느리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저는 집을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였고 그 남자는 사진 속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정말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갔어도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만큼이나 평범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고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속으로는 당장 멱살을 잡고 원하는 게 뭐냐,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러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편지 속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는 오늘 처음 만난 그쪽 말보다는 몇 년을 같이 산 내 며느리, 우리 은선이를 믿어요. 그러니 과거에 남은 앙심 때문에 벌집을 들쑤시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제 단호한 말에 남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선이 착하죠. 다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분명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잘했을 겁니다. 제가 잘 알죠. 3년을 연애하고 2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에 얼마나 잔인함이 숨어 있는지도 잘 압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 생활이 길어지자마자 은선이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통보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때 정말 버려진 개의 기분이 뭔지 알겠더군요. 턱을 부들거리며 말하는 남자는 이어서 제게 물었습니다. USB 안에 있는 것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그건 아직 못 봤다고 하자 남자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며 본인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USB에 들어있는 것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USB 안에는 여러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며느리와 그 남자가 함께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 영상도 있었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찍은 영상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각 영상과 사진에 찍힌 날짜를 확인시켜주며 그것들이 며느리와 제 아들이 연애하던 시기에 찍힌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은선이가 바람을 피우고 저를 버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묻고 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참을 수 없는 건 어떻게 제 아들을 바람난 놈의 자식으로 속여서 살고 있는지 그 뻔뻔함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제가 애 아빠라면 내 자식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 권리가 충분히 있지 않나요? 남자는 인터넷 SNS에서 며느리가 올린 사진을 보고 거기서 손자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느끼지 못하셨나요? 아들 얼굴과 손자 얼굴이 너무 안 닮았다는 걸요. 분명히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저 손자의 성격이나 외모가 엄마를 닮았겠거니 생각했죠. 사실 제 아들도 손자가 자기와 닮지 않은 것을 두고 속상해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자의 출생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은 추호도 없었어요.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당장 대경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지만 선생님과 선생님 아들은 할 수 있으시잖아요. 은선이가 집을 나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본인도 곧 가정을 가질 나이인데 언제까지 백수랑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결혼 생각 없다고 동거로 만족하던 애가 갑자기 가정을 가지려 했다고요? 분명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제 아이를 베고 나서 안정적인 전문직 남자를 찾아서 간 거라고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의심이 한 번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더 늦기 전에 대경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꼭 제 자식을 친아빠에게서 떼어놓고 잘 살던 인간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막다른 길에 갇혀서 심지어 물까지 차오르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막막하고 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갔지만 며느리의 눈도 아들의 눈도 심지어 손자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 며느리가 친정집에 간 날 아들에게 제가 받은 편지와 사진 그리고 USB를 건네며 그날 만난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보고 편지를 읽고 또 노트북 속 영상을 보면 볼수록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노랗게 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을 쥐어싸고 앓는 소리를 내더니 이거 내가 사준 옷이잖아. 이것도 내가 준 팔찌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그 남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 속 며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정말 결혼 전 아들과 그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것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사기느라 눈을 감고 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필규야, 나도 은선이 몰래 이런 일을 하는 게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어.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검사는 해야 돼. 생각해봐라. 지금 은선이한테 말하고 검사하면 은선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겠니? 그리고 만약 그 남자 말이 거짓이었다면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지. 일이 이 지경까지 됐으니 그냥 은선이 몰래 우리만 알고 네 머리카락이랑 대경이 머리카락 가져다가 검사하는 게 나아. 그게 속에 불난 의심을 끄는 최선이야. 처음에 아들은 검사할 필요 없다며 누가 뭐래도 대경이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은선이한테 바람맞은 놈이 객기에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 번 뿌리 내린 의심을 쉽게 걷어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갔다 왔어요. 가서 접수하고 왔어요. 결국 아들은 자신의 손으로 손자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유전자 검사 접수를 한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주사위는 이미 굴려졌어. 이제는 손을 떠난 일이니 조용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생각하자고. 필규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없던 일처럼 지내. 괜히 은선이한테 티 내지 말고 몰랐던 때처럼 대해. 알겠지? 아직 대경이가 네 아들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자. 대경이가 네 아들이고 내 손자일 거라고.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들은 눈에 띄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굉장히 냉랭하게 대했어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며느리에게는 아들의 행동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작스럽고 불합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마치 유령처럼 없는 사람 취급하다가 나중에는 퇴근하고 돌아와 주방에서 저를 볼 때마다 며느리를 불러내어 빈정거렸습니다. 은선이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좀 흘렀고 애도 나와서 편해졌으니 어째 요즘 우리 어머니가 집안일 하는 것만 보이냐? 너 집에서 뭐 하냐 요즘? 그러면 며느리는 억울해서 방금까지 청소기 돌렸고 대경이 씻겼다고 반박했죠.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를 쏘아보며 그래 자신만 소중하지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챙기던 처가 식구들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거의 거실에서만 생활했고 하루는 거실에 있던 아들에게 며느리가 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우리 오빠 전화 안 받았어. 오빠가 계약 문제로 말할 게 있는데 그제부터 당신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네. 아들은 장인, 장모뿐 아니라 며느리 오빠인 사돈 총각에게도 종종 도움을 주곤 했어요. 그 시점에서 실직한 사돈 총각이 눈에 밟혔고 며느리도 걱정하니 아들이 먼저 며느리에게 형님한테 작은 가게라도 열어볼 생각 없냐고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돈 7천만 원을 들여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어줄 계획이었죠. 물론 사돈 총각은 반드시 갚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큰 결심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터졌으니 참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처가를 돕던 아들이 그 사건 이후로 처가의 연락을 받지 않게 되었고 사돈 총각의 연락도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유를 알 리 없는 며느리는 그저 의아해했죠. 며느리의 질문에 아들은 속이 꽉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전화 좀 안 받을 수도 있지. 그걸 동생한테 일러바쳐. 참 형님도 형님이네. 왜 그 가게 계약금 투자 못 받을까봐 걱정이셔. 뭐 나한테 맡겨놓은 거라도 있나? 며느리는 당황하며 당신 왜 그래?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냥 요즘 바쁜가 해서 물은 거잖아.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라고 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쏘아 붙였습니다. 너도 그렇고 네 오빠도 그렇고 아니 네 식구 전부 다 나를 어마어마한 호구로 보는 것 같아서 그래.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은 처가를 돕는 일로 누구에게 유세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내색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속아왔을 수도 있다는 의심 하나로 아들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신도 괴롭고 보는 사람들도 힘들어졌죠. 아직 왜 아들이 갑자기 변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며느리는 아들과 매일 다투었고 저는 그 싸움이 건너방에서 들려올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더는 참지 못하고 저는 하루하루 자신과 며느리를 갉아먹는 아들에게 말했죠. 필규야, 적당히 해. 이러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대경이가
네 아들이라고 나오기라도 하면 지금 네가 이러는 게 아무 소용도 없고 이유 없는 업보가 될 거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조금만 참아.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그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결국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매일 제가 손수 씻기고 먹이며 기저귀를 갈아준 제 손자가 제 아들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날, 아들은 며느리 앞에 제가 줬던 사진과 편지, 그리고 노트북 속 영상을 꺼내며 무섭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증거들에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당신 혹시 남 몰래 석현 씨 만났어?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는 이 새끼 이름도 몰랐어. 이 새끼가 어머니한테 보냈다더라. 너같이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게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겠다고 벌 받으라고 보냈대.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걸 믿어. 이게 말이 돼? 이거 당신 만나기 전에 이미 끝난 관계야.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아들은 며느리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와 팔찌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여기 이 목걸이, 그리고 이 팔찌. 이거 다 내가 사준 거잖아. 네가 안겨서 이 새끼 목에 두르고 있는 이 팔에 걸쳐진 팔찌. 내가 우리 만난 지 한 달 됐을 때 준 거잖아. 아들의 명백한 증거 앞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듯 고백하더군요. 그래, 인정해. 석현 씨랑 같이 살다가 당신 만난 건 사실이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끝나가던 사이였고, 나도 어렵게 만난 당신을 놓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던 거야. 시작이 어쨌든 우리 좋았던 건 사실이잖아.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얼굴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웃기지 마. 너는 그냥 편하게 애 키울 능력만 있으면 된 거였잖아. 2년같이 산 백수 새끼 버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돈 있고 직업 있는 나를 보고 나 정도면 애 키우는데 어려움 없겠다 생각하고 만난 거잖아. 이기적인 인간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남의 새끼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 새끼라고 속여서 키우게 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어머니한테, 그리고 대경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며느리에게 사진을 던지고 노트북을 던지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폭발적인 분노는 제가 봐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속절없이 아들이 던지는 물건에 맞으며 며느리는 제 앞으로 기어와서 제 손을 잡고 빌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발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저 정말 하늘의 맹세코 대경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닌 줄 몰랐어요. 결혼 전부터 당연히 이 사람이 애 아빠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대경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저도 예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저는 아들만큼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매달리는 그 손길에 알 수 없는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탁 치워내며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널 모르겠다. 네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아니, 이제 네가 무섭고 소름 끼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늘에 맹세를 한다고. 3년 동안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모른 척했던
네가 이제 와서 그런 맹세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제 그만해. 살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네가 버린 일을 네가 수습해. 며느리가 제게 매달려 울부짖으며 빌 때 아들은 휴대폰을 들고 사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돈 사부인, 사돈 총각 할 것 없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찍어 문자로 보냈습니다. 여보, 뭐 해? 안 돼.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나 죽어. 며느리는 아들을 뜯어말리려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소파로 밀어 던지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장인어른. 보셨어요? 대경이가 제 애가 아니랍니다. 3년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제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던 대경이가 제 애가 아니래요. 장인어른, 따님이 지금까지 제 애인 척하면서 저도 속이고 집안 사람들 다 속인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전화를 끊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보, 하지마, 끊어. 아빠, 아빠, 끊어요. 이거 거짓말이야. 아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그 집안 사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여자 제 집에서 데려가세요. 저는 단 1분도 이런 여자와 얼굴 보고 살 생각 없으니까 어디 쓰레기장에 던져두기 전에 수거해 가시라고요. 물론 본인 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는 사돈네는 놀라 뒤집어졌죠. 저와 아들이 기어코 며느리를 집에서 짐 싸서 쫓아내며 사돈네가 저희에게 사과하러 찾아왔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백정처럼 산발이 되어 고개 숙이는 모습에 그들 또한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에게 받은 도움도 많았고 사위가 그들에겐 마치 동아줄 같은 존재였기에 그렇게 사죄하며 며느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딸을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선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몰랐다고 합니다. 서서방, 자네도 알잖아. 은선이가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작정하고 자네한테 다른 남자 자식 키우게 할 정도로 악독한 애는 아니란 걸. 그러니 자네가 100번 양보해서.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내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아들은 충격과 상처를 받아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고 아예 지금까지 처가해 줬던 돈도 모두 갚으라는 소송을 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말렸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잘 이해하지만 분명 나중에 아들이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필규야, 잘 생각해 봐라. 너 사돈네한테 돈 줬을 때 걔네가 먼저 달라고 손 벌린 적 있니? 다 네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때는 네 마음이 좋았으니까. 사람이 주는 게 받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것보다 내가 좋아서 주는 마음이 더 크다더라. 너 이걸 끝까지 끌고 가면 분명 나중에 후회할 거야. 왜 그때 감정에 휩쓸려서 치졸하게 굴었을까 하고 분명 후회할 거다. 그때 네가 도움을 주고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웠던 것도 있었을 텐데 잃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을 텐데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은선이한테서 위자료 받을 것만 생각하자. 거기서 만족하자고.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사돈 총각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기 직전에 일이 터져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지나고 나서 터졌다면 법정 싸움이 더 길어지고
M1 변호사 비용만 더 나갔을 테니까요. 아들도 제 말에 끝내 동의한 건지 조금 이성을 찾고 이혼 소송과 피해 보상 소송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며느리가 몇 번이고 찾아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자신이 저지른 일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입에 용서라는 단어를 담는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정말 죄를 뉘우치고 반성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과연 그렇게 쉽게 찾아올 수나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염치 때문에 쉽게 사과하러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사과는 며느리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억지였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계단 쪽에 숨어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 저를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으려다가 그만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며 지른 비명 소리에 앞집에 살던 이웃이 나왔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입은 피해와 며느리의 불법 침입이 증명되어 아들이 며느리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정신 나간 여자가 다시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 거죠. 아들은 그렇게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고 몇 달이 더 지나서야 민사소송으로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이 오히려 쉽게 끝난 편이었죠. 진짜 힘들었던 건 그 이후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집안에서 며느리도 그리고 손자도 사라지자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저희 모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내 손자라고 믿고 정들었던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자, 아니 대경이는 제 전 며느리가 아닌 사부인이었던 사람이 찾아와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의 기분이 얼마나 묘했던지 저도 아들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 전 며느리가 전 재산을 털어 아들에게 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도 치유가 손톱만큼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긴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말조차 그 감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마치 원래 내 몸에 있던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내 삶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의리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고 제 전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상대방을 배신하는 일을 극도로 증오하게 되었지만 어쩌면 제 며느리가 결혼 전 아들을 상대로 양다리를 걸치기만 했고 손자가 정말 제 아들의 아이였다면 그냥 그 전처럼 며느리를 품고 애틋하게 지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부정을 없던 일로 여길 수 있었을 정도로 저는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 며느리가 남기고 간 상처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올해가 아들이 이혼하고 2년이 되는 해라는 겁니다. 2년이 지나서도 아직 이렇게 속이 쓰리고 아프니 얼마나 더 지나야 비로소 이 일을 넘길 수 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제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가 여전히 힘겹게 자신을 다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은 마치 괜찮아지기 위해 그리고 괜찮게 보이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인지 아들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처음에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다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죄 짓고 살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내 인생이 더 보잘것없고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에서 결과도 선택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내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잘못이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하고 넘기는 게 길게 보면 속 편한 마음가짐이더라고요. 내 손으로 내린 결정에서 오는 결과니까 내가 감수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이것도 이전에 힘들었던 일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마음이 편하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저도 아직 속이 시끄러운데 아들은 오죽하겠어요. 모든 게 다 지나갔으니 하루빨리 그의 마음에 완연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고 또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툭 터놓고 말하듯이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제 시끄러운 속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해서 연필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 풀어보니 괜히 기분이 묘하긴 한데 나쁘지는 않네요.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고 괜찮아지는 수순이겠죠. 이제는 그저 바라건대 앞으로는 이런 시련이 나와 내 가족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은 마땅히 벌을 받고 평생 쓸쓸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 전 며느리처럼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말년 상팔자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매일 맑은 날만 있기를, 비가 와도 비에 젖지 않을 우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최영선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최영선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최영선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최영선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